법무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최신 판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 나온 판결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법리가 조금씩 바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마치 대법원이 가족이라는 개념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나?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판결이 각기 다른 주제거든요. 돈, 신분, 그리고 전통. 하지만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법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대답이라는 점이죠. 아,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판례 요약만 하는 걸 넘어서서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 맥락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과거 양육비, 이혼 후 혼인무효, 그리고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른바 돈과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대법원 2018스 724 결정이네요. 이혼하고 나서 한 사람이 거의 십수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을 때 말이죠. 그동안 못 받았던 과거 양육비를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 상관없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전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확고했어요. 양육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권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다. 그래서 소멸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일반적인 법 감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의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동안 양육비 수억 원 내놔라 이런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 면에서 너무 불안한 상태 아닌가요? 기존에는 그 논리를 어떻게 정당화했던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법적 안정성보다 자녀의 복리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자녀의 복리? 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사람의 그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시효라는 시간의 벽을 아예 없애버렸던 겁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군요. 그런데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아주 명쾌한 이분법적 기준을 지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죠. 아, 그러니까 권리의 성격이 변한다고 본 거군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를 위한 신분권 성격이 강해서 시효를 멈춰두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양육 의무가 없으니까 과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순수한 재산권으로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효의 적용을 받게 한다. 이런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권리의 성질 변화,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미성년일 때는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이건 이미 지출된 비용의 사후 정산 문제니까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언제까지고 무한정 청구할 수 있게 놔두면 증거는 다 사라지고 법률 관계만 불안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래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다. 성년이 된 후에도 시효가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반대 의견은 양육비를 제때 안 준 책임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도 시효 진행을 막아야 한다. 권리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결국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자녀의 성년이라는 시점에서 찾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판결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뭘까요? 객관식 지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명백한 오답입니다. 이게 바로 구판례의 입장이었거든요. 이제는 틀린 질문이 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자녀의 성년을 기준으로 시효 진행 여부가 나뉜다는 이 분기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출제자들이 파놓는 함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돈 문제가 결국 시간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어떻게 재정립됐는지 잘 봤습니다. 그럼 다음 판결로 넘어가 보죠. 이건 돈보다 더 근본적인 신분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2020무 15896 판결. 이미 이혼해서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됐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사실 우리의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였어 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는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죠. 그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 문제 아닌가요? 이혼 기록을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지우고 싶은 뭐 그런 명예의 문제 같은 거요? 법원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바로 그게 과거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기록이 남는 불명예는 소송으로 다툴 만한 법적 이익이 아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들추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죠. 소송 자체를 그냥 각하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입장을 180도 바꿨죠?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판단을 뒤집은 건가요? 감정적인 문제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로 한 건가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아주 실질적인 법적 효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차이요? 네. 이혼과 무효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혼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겨요. 아, 즉,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무효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부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큰 차이를 만드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형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해 주는 건데요. 네. 만약 혼인 중에 배우자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 동안은 부부였으니까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무효라면요? 아, 처음부터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죠. 와,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인 차이네요. 그럼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다른 법률 분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대법원이 태도를 바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기록의 정정 문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이라고 찍힌 기록을 무효로 고치려면요. 반드시 혼인 무효 확인 판결문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문전박대해버리면 잘못된 공적 기록을 바로잡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결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법원이 형식적인 논리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권리구제 차원의 접근이네요. 네, 정리하자면 과거의 법률 관계라는 형식적 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된다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실질적인 태도로 전환한 거죠. 그럼 이 판결의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는 과거의 관계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과거의 혼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 지문 이제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현재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관련 분쟁의 근본적 해결 수단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돈과 신분 문제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판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전통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8타 248626 판결.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냐는 거죠.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법원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의 룰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장남이 우선이었어요. 장남.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고요.
명백한 남성 그리고 장자 우선 원칙이었죠. 사실 그게 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관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법원이 이런 뿌리 깊은 관념을 바꾸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시대가 변했으니 바꾸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더 상위의 가치, 즉 헌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 헌법. 네, 기존의 장남우선 원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통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사는 가문을 잇는 가계계승의 의미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추모와 경애의 의미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인을 추모하는데 아들과 딸의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맞게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전통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논리적 전환이네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남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거죠? 새로운 기준 역시 아주 명료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서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학렬의 연장자, 즉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아들, 딸 차별 없이, 혼인 중 자녀인지 아닌지 차별 없이, 자녀들 중에서는 첫째가, 손주들 중에서는 첫 손주가 나이 순서대로 맞는다 이 말이군요. 성별은 완전히 고려 대상에서 빠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넓힌 부분입니다. 연장자가 우선이긴 하지만 예외를 더 폭넓게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네. 과거에는 연장자가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오래 살거나 부모를 학대한 경우, 이런 식으로 예외를 아주 좁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나 다른 상속인들 다수의 의사를 고려할 때 그 연장자가 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한 경우까지 특별한 사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생전에 내 재산은 꼭 둘째 딸이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기셨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전부 우리 첫째 형은 절대 안 돼 라고 한다면 법원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연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각 가족의 구체적인 사정을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와,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럼 이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수험 팁을 정리해 주시죠. 장남, 장손자. 이 단어는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네. 세운 키워드는 최근친의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주관식 답안을 쓴다면 이 헌법적 논거를 반드시 언급하고 특별한 사정의 범위가 확대돼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보인다는 점까지 써주면 이건 완벽한 답안이 될 겁니다. 네, 오늘 2024년을 뜨겁게 달군 세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신분, 전통, 각기 다른 주제였지만 결국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법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세 판결은 각각 자녀의 복리, 실질적 권리 구제, 그리고 양성평등, 우리 시대의 핵심 가치를 대법원이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법은 박제된 조문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숨쉬는 유기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원이 양육, 혼인, 제사라는 세 가지 축에서 기존의 전제를 과감히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법원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어떤 가족의 전제를 바꾸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이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서 미래의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